지난 시간에 연결을 해서 이제는 라미나 플로우에 대해서 좀 더 계속 어떤 개념이 중요하고 라미나 플로우에서 그리고 그 중요한 개념들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라미나 플로우 사실 라미나 플로우에서만 중요한 개념은 아닌데요. 자,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었던 개념 중에 하나가 빼놓을 수 없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벨로시티 그레디언트라는 개념이었죠. 이것은 이제는 속도가 변하긴 변하는데 위치에 따라서 속도가 변하는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식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속도가 변하니까 변화율이니까 미분으로 표현이 됐고, 뭐에 대해서 변하냐면은 그 위치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속도를 위치에 대해서 미분한 거. 이게 이제는 벨로시티 그레디언트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죠. 그래서 이 벨로시티 그레디언트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시어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사실 뭐가 먼저인지는 딱히 얘기하기가 곤란해요. 왜냐하면 얘네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벨로시티 그레디언트가 있어서 시어 스트레스가 발생을 했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아니면 시어 스트레스를 가해줬기 때문에 벨로시티 그레디언트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F는 MA하고 똑같은 관계죠. 힘을 가해줬기 때문에 가속도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 물체는 힘을 받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제는 시어 스트레스라는 개념을 이제는 시어 폴스에서 온 개념이죠. 시어 폴스, 이게 벨로시티 그레디언트가 있기 때문에 속도가 이제는 위치에 따라 변하는 거고요. 속도가 변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속도를 갖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다르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그 충돌로 인해서 이제는 힘을 받게 되고 그 힘을 면적으로 나눠준 게 이제는 시어 스트레스였었죠. 타우로 표현이 된. 그래서 이제 벨로시티 그레디언트와 시어 스트레스는 이러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고요. 물론 뉴토니안 플루이드일 때이지만, 그래서 얘네를 연결해주는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그냥 정성적으로만 표현을 했던 이 비스코시티, 점성의 개념을 정량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를 했죠. 그래서 이 비스코시티라는 것은 이제는 벨로시티 그레디언트와 시어 스트레스를 연결해주는 이러한 개념인데, 그냥 그거의 물리적인 의미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플루이드의 흐름에 대한 저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 플루이드의 흐름에 대한 저항은 이제는 요 두 개, 시어 스트레스와 벨로시티 그레디언트와의 상관관계에서 슬롭으로 나타났고요. 슬롭이 서 있으면, 다시 말해서 점성이 크면은 많은 힘을 가해도 벨로시티 그레디언트가 조금 작은 벨로시티 그레디언트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저항을 많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슬롭이 좀 이렇게 완만해지면 힘을 조금만 가해도 이제는 저항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벨로시티 그레디언트가 많아지는, 이러한 이제 상관관계를 지난 시간에 좀 핵심적인 개념으로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비슷한 개념으로 나온 게 이제는 모멘텀 플럭스, 모멘텀 트랜스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 시어 스트레스가 벨로시티 그레디언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했던 것처럼 모멘텀 플럭스 또한 벨로시티 그레디언트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벨로시티 그레디언트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위치에 따라서 속도가 변한다는 거고, 그러면은 충돌이 발생한다는 거죠. 충돌이 발생을 했다는 것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애의 운동량을 느리게 움직이고 있는 애의 운동량한테 전달해주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모멘텀 트랜스퍼.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정의한 게, 모멘텀 트랜스퍼를 좀 더 디테일하게 정의한 게 모멘텀 플럭스였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전달이 되는 모멘텀의 양, 그게 모멘텀 플럭스라는 개념으로 살펴봤고,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해봤더니 결국 모멘텀 플럭스는 시어 스트레스와 같은 개념이었다라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해봤더니 어차피 시어 스트레스든 모멘텀 플럭스든 결국은 벨로시티 디스트리뷰션하고 벨로시티 그레디언트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해봤더니 결국은 두 개가 같은 개념이었구나 라는 것까지 했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마무리하면서 잠깐 다루었던 게 이제는 터뷸런트 플로우에 대해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비스커시티를 좀 정량적으로 정의를 했으니까 얘의 성질을 간단하게 좀 알아보고서 이제 터뷸런트 플로우 영역으로 넘어간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이제는 1번, 2번, 3번이 있는데요. 3번은 아직 얘기를 안 했고요. 자, 1번. 일반적으로 리퀴드의 비스커시티는
가스의 비스커시티보다 크다. 이건 밀도 관계하고 좀 비슷하죠. 일반적으로 리퀴드의 밀도는 가스의 밀도보다 큰 것처럼 리퀴드의 비스커시티는 가스의 비스커시티보다 크다라는 거는 뭐 여기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직관적으로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 밀도하고 이 점도하고 좀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 밀도, 덴시티도 온도와 압력이 변함에 따라서 변했잖아요. 물론 이 가스에서는 되게 급격하게 변했고 이제 리퀴드에서는 그 변하는 정도가 미미하긴 했지만 어쨌든 압력하고 온도가 변하면은 밀도도 변하는 것처럼 압력하고 온도가 변하면은 이 비스커시티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펜던트 하다는 의미고요. 먼저 프레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프레셔에 대해서는 만약에 프레셔가 올라가면은 이 비스커시티는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밀도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밀도는 프레셔가 올라가면 밀도가 덴시티가 올라갔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비스커시티도 프레셔가 올라가면은 마찬가지로 해도 올라가요. 이거는 리퀴드하고 가스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네, 이거 뭐 그냥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잖아. 왠지 그럴 것 같지. 좀 이렇게 빡빡하게 눌러주면은 얘가 더 안 움직이려고 할 거잖아요. 밀도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온도에서는 좀 다른 경향을 보입니다. 자, 온도에서는 리퀴드하고 가스가 다른 경향성을 보이는데요. 리퀴드의 경우는 온도가 올라가면 밀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밀도라고 생각하면은 온도가 올라가면 비스커시티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밀도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낮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점도, 리퀴드 낮아집니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렇죠. 온도가 올라가면은 뭔가 좀 밀도도 좀 이렇게 그 빽빽한 정도가 좀 덜해졌잖아요. 덜해졌으니까 좀 더 움직이기가 얘네가 편하겠죠. 근데 가스에서는 다른 경향성을 보입니다. 가스에서는 온도가 올라가면 밀도는 가스든 리퀴드든 상관없이 온도가 올라가면 밀도는 떨어졌어요. 근데 이 비스코시티는 올라갑니다. 가스의 경우에. 특이한 케이스죠. 특이한 그 물성이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얘도 올라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굳이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자면 이게 가스는 리퀴드에 비해서 훨씬 더 온도에 따른 그 운동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운동 에너지가 훨씬 더 급격하게 늘어요. 그래갖고 이 온도가 올라가면 늘어나는 급격한 운동 에너지는 얘가 이제는 완전 랜덤한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갔다고 해서 이 분자가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데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가스 덩어리를 온도를 올렸다고 해서 얘가 어디로 흐르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움직이는 애들이 전부 다 제각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애는 일로 가려고 하고 어떤 애는 절로 가려고 하고 그냥 그 움직이만 활발해진다 보니 어느 방향으로 흐름이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제각각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이 물론 리퀴드에서도 온도가 올라가면 그 경향성이 커지긴 하지만 가스에서 훨씬 더 급격해요. 다시 말해서 제멋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이 훨씬 더 급격해지는 거거든요. 이 점도라는 거는 한쪽 방향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한쪽 방향의 흐름에 대해서 약간 저항하게 돼요. 그렇게 제각각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이 커지게 되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스코시티는 가스의 경우에는 약간 우리의 예상하고는 온도에 따라서 디펜던스가 좀 다른 경향성을 보였다. 예, 요 정도로 그냥 그런 경향이 있구나라고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비스코시티의 특성이고요. 자, 세 번째 특성. 뭐 특성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요거 지금 우리가 비스코시티 뮤라고 정의한 건 그냥 비스코시티 흐름에 대한 저항이 되는데 이 비스코시티에 좀 특별한 종류의 비스코시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키네매틱 비스코시티라고 하는 물성이 있어요. 키네매틱 비스코시티. 얘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요. 표현은 뉴로 표현을 하고요. 원래 이제는 오리지널 비스코시티를 밀도,
나누어주면 됩니다. 위에 1번하고 2번 포인트 설명할 때 굉장히 밀도하고 이 대응해서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밀도의 경향성하고 이렇게 대응해서 설명을 했듯이 이 비스코시티하고 덴시티는 좀 약간 비슷한 그런 측면이 있어요. 특히 리퀴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왜 이러한 키네매틱 비스코시티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하냐면은, 자, 위에 리퀴드의 경우를 봅시다. 온도가 올라가면 리퀴드는 비스코시티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떨어지는 정도가 프레셔도 마찬가지지만 가스에 비해서 온도나 압력 변화에 비해서 이 비스코시티가 변하는 정도가 리퀴드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덴시티의 경우도 그랬죠. 밀도의 경우도 온도하고 압력의 변함에 따라서 리퀴드의 덴시티가 변하긴 했지만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거의 뭐 콘스탄트로 가정해도 큰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비스코시티도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 변하긴 하지만 리퀴드의 경우에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얘를 컨스탄트로 가정을 하고 싶은데 그 약간 변하는 양을 그것마저도 좀 없애고 싶은 거예요. 좀 덜 변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뮤를 로로 나누게 되면 지금 뮤하고 로가 템퍼러처하고 프레셔가 변함에 따라서 같은 경향성을 보이죠. 리퀴드의 경우에는 프레셔가 올라가면 뮤도 올라가지만 덴시티, 로도 올라가죠. 그 다음에 템퍼러처가 올라가면 뮤가 떨어지지만 로도 떨어져요. 다시 말해서 온도와 압력에 대한 디펜던스가 뮤에 비해서 새롭게 정의한 키네매틱 비스코시티가 훨씬 더 디펜던스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리퀴드의 경우에는 좀 정의를 해갖고 이제 비스코시티를 좀 그나마 더 컨스탄트에 가깝게 취급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물성을 새롭게 정의를 해요. 네, 문장으로 쓰자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 키네매틱 비스코시티의 단위를 한번 살펴볼게요.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요 분자에 올라간 뮤의 단위, 비스코시티의 단위는 지난 시간에 다루었죠.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라고 다루었습니다. 물론 뭐 포이스라는 단위를 쓸 수도 있지만 그냥 로하고 이렇게 뭐 지워지는 건 지워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펀더멘탈 유닛으로 표현을 할게요. 킬로그램 퍼 미터 세컨으로 표현이 됐고요. 비스코시티는. 자, 덴시티는 당연히 질량을 부피로 나눈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킬로그램 퍼 미터 상승. 그러면 뭐 이렇게 저렇게 킬로그램 떨어질 거고요. 정리를 해주면 미터 스퀘어 퍼 세크만 남아요. 자, 미터 스퀘어 퍼 세크가 남는데 이것도 이제는 뮤와 마찬가지로 뮤를 킬로그램 퍼 미터 세컨으로 잘 안 쓰고 포이스라는 단어를 썼듯이 뮤도 미터 스퀘어 퍼 세크를 잘 안 쓰고 새로운 단위를 정의해서 씁니다. 그 단위가 스토크예요. 스토크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원 스토크라는 단위를 새롭게 정의를 할게요. 원 스토크는 1cm 스퀘어 퍼 세컨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럼 이것으로부터 1m 스퀘어 퍼 세컨이 몇 스톡인지 나오겠죠? 자, 1m 스퀘어 퍼 세컨드는 미터 스퀘어는 센티미터 스퀘어로 바꾸면 만이잖아요. 만. 그렇죠? 100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10의 4승 센티미터 스퀘어 퍼 세컨으로 바뀌고 그러면 그냥 10의 4승 스토크다 라고 쓸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이제는 간단하게 우리가 비스커시티의 특성 한 3개 정도 포인트로 짚어보면서 이제 라미나 플로우에서 대략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들, 중요한 개념들은 좀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터뷸런트 플로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라미나 플로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다룬 게 아니고 그냥 대략적인 개념, 중요한 개념들을 살펴봤듯이 우리가 지금부터 다룰 터뷸런트 플로우는 마찬가지로 라미나 플로우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터뷸런트 플로우를 다룰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개념들, 그런 걸 중심으로 지금은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터뷸런트 플로우에 대한 개념들이 마무리가 되면 앞에서 배운 라미나 플로우하고 얘하고 합해갖고 이제 직접 이제 적용을 해보는 단계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터뷸런트 플로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터뷸런트 플로우. 자, 터뷸런트 플로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좀 얘를 이렇게 유체의 흐름이 있을 때 이런 라미나 플로우, 터뷸런트 플로우 이런 거를 구별해서 누가 불렀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옛날에 했던 실험을 하나를 소개를 할게요. 누가 수행한 거냐면은 오스본, 레이놀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체역학을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1883년에 수행한 실험이에요. 레이놀스, 이 라스트 네임은 기억을 해두세요. 레이놀스. 이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이런 실험을 했어요. 이제 투명한 튜브 있잖아요. 튜브 실험실에서 이렇게 원형으로 생긴 투명한 튜브를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뭐 얘는 투명하니까 뭐 글라스겠죠. 글라스 튜브. 안에다가 이제는 물이 흐르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흘러가는 속도는 V라고 할게요. 물론 위치에 따라서 흘러가는 속도가 다 달라지긴 하겠지만 퉁쳐갖고 V라고 하겠습니다. 퉁쳐갖고 V라고 할 거기 때문에 위에다가 바를 붙일게요. 에버리지라는 개념에서. 자, 이렇게 해놓고서 이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뭐 주사기나 뭐 이런 걸로 딱 해갖고 여기다가 잉크를 하나를 딱 떨어뜨렸어요. 잉크를 한 지점에다가 딱 떨어뜨렸어요. 한 점을. 딱 떨어뜨렸더니 이 잉크가 물은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고 있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 잉크 떨어뜨린 그 한 되게 작은 점일 텐데 그게 그냥 쭉 흘러가는 걸 봤습니다. 그냥 흐르는 방향으로만 계속 흘러가는 걸 봤어요. 이러한 현상을 봤어요. 그래서 여기다 글로 써주면은 그때 속도, 이 V 바 속도가 굉장히 낮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V 바가 굉장히 좀 낮을 때는 떨어뜨린 이 다이가 믹싱 대신에 크로스 믹싱이라고 씁시다. 네, 더 정확한 용어일 것 같아요. 크로스 믹싱. 네, 그냥 떨어뜨린 대로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뭐 섞이는 것도 없이 그냥 쭉 이렇게 가는 거를 발견을 한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이게 재밌는 현상이니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딱 떨어뜨렸을 때 막 섞일 것 같은데 안 섞이고 그냥 쭉 가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좀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도를 조금씩 올려봤습니다. 조금 더 올려봤더니 어떤 걸 관찰했냐면은 요 밑에다가 똑같은 튜브를 이렇게 그려놓고, 네, 물은 이제 흘러가고 있고요. 당연히 이쪽에서 이쪽으로 V바의 속도로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는 이렇게 다이를 똑같이 이제 떨어뜨렸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이 V바의 속도를, 흐르는 속도를 점점 조금씩 증가시켜도 뭐 별 변화가 없었어요. 별 변화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 그러니까 이 속도가, V바가 어느 일정 속도, VC라고 할게요. 이 크리티컬 벨로시티라고 하겠습니다. 자, 어느 순간 이렇게 VC라는 그 속도를, 그러니까 약간 임계점 같은 데죠. 그런 걸 딱 넘었으니까 이 다이, 떨어뜨린 이 염료가 흐르는 특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흐르냐면은 여기서부터 막 이렇게 흐르면서 막 이렇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그래서 컬러가 이제는 되게 웨이비해지고요. 퍼진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는 크로스 믹싱이 존재를 한다는 거고, 뭐 소용돌이 이런 것들이 이제는 존재를 한다는 거죠. 네, 이런 거를 관찰을 해서 이 사람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레이놀스라는 사람이 위에처럼 흐르는 애를 라미나 플로우라고 이름을 붙이고, 요 밑에처럼 흐르는 애를 터뷸런트 플로우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이런 흐름을 터뷸런트 플로우라고 부르는 거예요. 터뷸런트 플로우. 이 사람이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뭐 그냥 이 사람 뭐 똑똑한 사람이죠. 그렇죠? 레이놀스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여기까지 이제 결과를 딱 보면 여러분들 이런 실험을 수행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특이하네. 이 특정 속도보다 높아지니까 갑자기 흐름의 특성이 바뀌게 되는구나. 여기까지 봤다면은 이런 게 궁금해지지 않겠어요? 이게 과연 속도에만 영향을 받을까? 아니면 다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 레이놀스도 당연히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라서 질문을 했습니다. 네. 이 V 그러니까 흐르는 속도만이 플로우의 타입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일까? 이건 대답은 당연히 아니겠죠. 만약에 이게 대답이 yes였으면 좋았을 텐데. 더 배울 거 없죠. 그러면 배울 게 없는 게 아니고 되게 간단해지겠죠. 배울 것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레이놀스가 그러면은 다른 요소도 한번 영향을 미치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서 다른 이제 파라미터도 여러 개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파라미터 조사를 할 때는 이제는 V바는 변화시키지 않은 거죠. V바는 그대로, 얘는 어차피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알았으니까 얘 V바, 에버리지 벨로시티, 얘는 이제는 이미 결정이 된 거죠. 에버리지 벨로시티는 위에 실험에서도 봤듯이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게 확실해졌고요. 이제는 확실하니까 이제 V반은 그냥 고정시켜놓고 다른 거를 좀 변화를 시켜봤습니다. 여러 개의 물성을 변화를 시켜봤는데 찾아봤더니 이 V반을 제외하고
세 개의 파라미터가 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 나머지 세 개의 파라미터가 뭐냐면 하나는 D입니다. D라는 것은 이 튜브의 다이아메터 있잖아요. 크기. 그게 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또 영향을 미치는 건요. 흐르고 있는 유체의 비스커시티가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리고 마지막 요소는 흐르고 있는 유체의 덴시티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 흐름 얘기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설명한 적은 있는데 기억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분명히 이제는 V반은 빠를수록 터뷸런트로 가는 거고요. 터뷸런트 플로우로 가는 거고 느릴수록 라미나 플로우. D는 어떻다고 했죠? 기억나는 사람 있죠? D는 클수록 터뷸런트. 그렇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니까. 예, 클수록 터뷸런트, 작을수록 라미나. 그러니까 V바하고 D는 비슷한 경향성이죠. 클수록 터뷸런트, 작을수록 라미나. 자, 뮤는 어떨까요? 뮤는 반대였죠. 점도는 클수록 라미나였습니다. 꿀 생각하면 되죠. 꿀은 점도가 큰데 터뷸런트처럼 막 흐를 수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뮤 같은 경우는 V바와 D와 반대 경향. 작을수록 터뷸런트, 클수록 라미나. 덴시티는 어떨까요? 마지막. 덴시티. 덴시티도 클수록 터뷸런트가 됩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어차피 터뷸런트라는 거는 분자가 흐름 방향에 따른 움직임 말고도 다른 움직임도 갖는 거잖아요.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고등학교나 뭐 이런 거 다닐 때 이제 점심 먹으려고 식당 가서 먹었죠. 보통 학교 식당 가서 먹는데 종이 딱 치면 복도로 한꺼번에 다 쏟아져 나와갖고 거기가 이제 빽빽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1반부터 식당에 가까운 쪽으로 1반, 2반, 3반, 4반 있으면 맨 끝에 반이 항상 불만이잖아. 어차피 나와봤자 얘네는 빨리 가고 우리는 늦게 가고. 그렇죠. 그래서 이 맨 뒤에 있는 반 애들이 보통 스피드가 빨라집니다. 빨리 가야 되니까. 그래서 빨라지는데 이게 빨리 가려고 하면은 이제는 앞에 있는 애를 추월해야 되잖아요. 추월해야 되는데 앞에 이미 앞에서 나온 반 학생들이 많아, 친구들이. 그래서 걔네를 피해서 우리의 메인스트림은 식당을 향해서 가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얘네를 따라잡으려면 메인스트림만으로 갈 수는 없죠.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서 웨이비하게 가야 따라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터뷸런트 플로우죠. 만약에 앞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덴시티가 낮은 경우죠. 그런 경우는 터뷸런트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쭉 가면 되죠. 그 스트림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벨로시티하고 튜브 다이아메터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덴시티는 클수록 터뷸런트, 작을수록 라미나. 요 세 번째 비스코시티만 작을수록 터뷸런트, 클수록 라미나 반대의 경향입니다. 그래서 같은 경향을 갖는 거는 곱해주고 다른 경향을 갖는 거는 나눠줄게요. 그래서 얘네를 조합해서 우리가 이런 걸 만들었어요. D, V, 바, 로. 얘네 세 개는 같은 경향이니까 곱해주고요. 뮤, 얘는 나누어졌어요. 자, 어차피 여기서 얘 보세요. 요렇게 보면은 얘가 키네매틱 비스코시티의 역수죠. 그러니까 얘 이렇게 써줘도 되겠죠. U 분의 D V바 이렇게 써줘도 상관없겠죠. 자, 그럼 이렇게 조합을 해놓고 보니까 되게 편하다는 거지. 따져주기가. 지금 D하고 V바하고 로 같은 경우는 크면은 얘네가 커지면 이 조합된 숫자도 커지고요. 작으면 조합된 숫자도 작아집니다. 뮤 같은 경우는 뮤가 작아지면 조합된 숫자가 커지고요. 커지면 조합된 숫자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조합된 숫자가 커질수록 터뷸런트 플로우에 가까워지고요. 작을수록 라미나에 가까워져요. 이 숫자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NRE라고 하고요. 얘를 레이놀스 넘버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자, 레이놀스 넘버의 디멘전 뭔지 따져보잖아요. 그러면 디멘전이 없어요. 한번 따져보세요. 얘 D가 길이니까 얘는 미터겠죠? V 반응 속도니까 미터 퍼 세크고요. 아까 얘 뉴는 미터 제곱 퍼 세크였잖아요. 그래서 분모 분자 디멘전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레이놀스 넘버는 이제는 디멘전리스 그룹이고요. 디멘전이 없는 이제는 그룹이다라고 해서 디멘전리스 그룹이고 굉장히 중요한 그 흐름 특성을 나타내주는 파라미터입니다. 이러한 레이놀스 넘버 같은 디멘전리스 그룹이 앞으로 나올 거예요. 몇 개 더 나오는데 유체역학 시간에도 몇 개 더 나올 거고요. 2학기 때 배우는 열전달, 특히나 열전달 하면 이런 그 디멘전리스 그룹이 미친 듯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다 되게 중요한 파라미터예요. 네, 그래서 이 그 레이놀스 넘버가 커지면 터뷸런트에 가까워지고 작으면은 이제 라미나 플로우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레이놀스가 이제 조사를 해봤겠죠. 이 레이놀스 넘버의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대략적으로 레이놀스 넘버가 2100보다 작으면은 라미나 플로우 특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쓸게요. 네, 때로는 그냥 N2라고 쓰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네, 네, 이렇게 쓰겠습니다. 원래 썼던 대로. 그 다음에 레이놀스 넘버가 4000보다 크면은 확실히 터뷸런트 경향을 보입니다. 네, 이렇게 아주 작거나 아주 크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항상 그 애매한 경우죠. 2100보다는 크고 4000보다는 작은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는 때로는 라미나처럼 흐르기도 하고 때로는 터뷸런트처럼 흐르기도 해요. 그거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건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뭐 튜브의 그 표면 러프니스가 뭐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러한 굉장히 따지기 힘든 그런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요소에 의해서 이제는 확실히 작거나 확실히 큰 경우가 아니라면 때로는 터뷸런트, 때로는 라미나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2100부터 2100보다 크고 4000보다 작은 이 영역을 트랜지션 리즌이라고 불러요. 네, 이렇게 레이놀스 넘버를 넘버가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흐름 특성이 바뀐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했죠. 레이놀스가.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요 레이놀스 넘버가 4000보다 높은 요 터뷸런트 플로우의 특성을 좀 알아볼 건데요. 라미나보다 익숙한 개념, 그러니까 개념이 라미나 플로우에서 나오는 개념보다 좀 덜 익숙한 개념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왜 그러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요 터뷸런트 플로우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도 뭔가 복잡해 보이잖아요. 복잡해 보여서 얘를 정확하게 그냥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는 개념이 뭐냐면은 통계적 개념으로 얘를 설명을 해야 돼요. 통계적 개념으로. 그냥 한순간 딱 잡고서 해석을 하면 얘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통계적으로 해석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터뷸런트 플로우가 이제는 랜덤니스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터뷸런트 플로우의 이제는 랜덤 네이처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는 통계적인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라미나 플로우를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두 개의 판 사이에 이렇게 샌드위치 돼 있는 그 유체를 생각을 할게요. 그 두 개의 판 사이에 샌드위치 돼서 흐르고 있는 유체가 되겠죠. 그걸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판이 있고요. 판 사이를 유체가 이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고, 자, 우리 그 라미나 플로우와 똑같은 코오디네이션 시스템을 쓰겠습니다. 유체가 흐르는 방향을 X 방향이라고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판 사이의 거리, 두 판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나타내는 것을 Y 방향이라고 잡을 거고, 그러면 이제는 이쪽 평행한 방향 있죠? 이쪽을 Z 방향이라고 이렇게 잡을게요. 임의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해석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건 터뷸런트 플로우이기 때문에 지금 X축 방향으로 평균적으로는 흐르고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X축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만, 그 순간순간을 보면은 꼭 X축 방향으로의 움직임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애는 뭐 이런 식으로 흐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던 애들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평균적으로는 이제 X축으로 흘러가고 있겠죠. 자, X축으로 흘러가고 있는 평균 속도를 U라고 할게요. X축으로 흘러가고 있는 평균 속도, 그냥 U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표현하면 X축으로는 지금 U만큼 흘러가고 있고요. 자, Y축으로 흘러가는 속도, 당연히 0이죠. 평균을 잡으니까. Y축으로 흘러가는 속도, 그냥 순간순간의 속도를 측정하면 당연히 속도가 있겠지만, 평균 속도를 잡으면 0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냥 여기다가 그 평균 속도는 V라고 써주긴 하겠습니다. V는 0이 될 거예요, 당연히. 그 다음에 Z축 방향으로 흘러가는 속도 마찬가지로 0일 테지만 그냥 W라고 써줄게요. 물론 0일 겁니다. 평균 속도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다 써줄게요. U, V, W는 각각 축 방향으로의 에버리지 벨로시티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이제는 얘가 순간순간 변하는 속도를 좀 측정을 하고 싶어 갖고 요 두 개의 판 사이에 유체가 흐를 때 그 유체 안에 어느 지점에 여기에 딱 요 지점에다가 하나의 고정된 센서를 달아놨다고 할게요. 고정된 센서를 달아놨습니다. 이 센서는 흐름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예요. 그 지점에서의 흐름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예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의 유체의 흐름을 시간에 따라서 측정할 수 있겠죠. 시간을 쭉 가면서 이제는 그때그때 시간에 따라서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측정이 될 겁니다. 그러한 순간순간 측정되는 속도를 인스탄테니어스 벨로시티라고 할게요. 순간 속도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그리고 기호로는 UI, VI, WI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얘네는 인스탄테니어스 벨로시티. 당연히 시간에 대한 함수죠. 시간에 따라서 인스탄테니어스 벨로시티는 계속 바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자, 이렇게 놓고 이제는 측정된 인스탄테니어스 벨로시티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려고 해요. 그래프로 그려보려고 하는데 먼저 UI부터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로축을 UI를 측정을 하고요. 가로축은 이 시간에 대한 UI를 측정을 한 거니까 가로축은 이제 시간이 될 거예요. T.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UI를 측정을 할 텐데 지금 U 방향, 그러니까 X 방향으로는 평균 속도를 갖고 있잖아요. 평균 속도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죠. 시간으로 평균을 낸 거니까. 그래서 그 평균 속도는 시간에 대해서 이제는 플롯을 하면 당연히 U라는 속도는 그냥 컨스턴트로 이렇게 쭉 직선으로 나올 겁니다.
얘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으니까 평균 속도니까요. 이렇게 될 거고, 이 평균 속도 말고 이 UI, 우리가 측정한 시간에 따라서 인스탄테니어스 벨로시티라고 한 요 값을 측정을 한다면 어떤 모양으로 나오겠어요? 저 평균 속도 U를 중심으로 해서 때로는 커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작아질 수도 있고, 근데 커지는 경향과 작아지는 경향이 결국 시간을 퉁쳐서 평균을 내면 U로 수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내려갔다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내려갔다 그런 경향성을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려보면은 뭐 대충 랜덤한 경향성을 보이니까 뭐 이런 노이즈가 보이겠죠. 근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뭐 이러한 경향을 보이겠죠. 그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경향을 보이겠죠. 자, 그러면은 UI 말고 VI하고 WI까지 여기다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VI하고 WI. 시간에 따라서 그려보면, 자, 얘도 시간에 따라서 이제는 왔다 갔다 할 텐데, 평균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V하고 W 같은 경우는 평균이 뭐죠? 0이죠. 그러니까 여기 0을 중심으로, 즉 다시 말해서 이 가로축을 중심으로 해서 때로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겁니다. 그렇죠? 비슷하게. 그래서 때로는 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갔다가 내려갔다가 뭐 이렇게 이런 경향성을 보일 거예요. 그냥 랜덤하게 아무렇게나. 근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지진 않겠죠. 치우치게 되면 평균했을 때 0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터뷸런트 플로우가 얼마나 심하게 터뷸런트 경향을 보이느냐를 해석을 하려면 뭘 보면 될까요? 여기서 평균값이 있고 평균값으로부터 얼마나 심하게 벗어났느냐, 그 정도를 측정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개의 속도를 정의를 했잖아요. 하나는 평균, 또 하나는 순간을 측정을 했는데 하나의 벨로시티를 더 정의를 할게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는 평균으로부터 벗어난 속도라는 의미에서 데비에이팅 벨로시티라는 것을 다시 정의를 하겠습니다. 기호로는 X축 방향, X 방향으로의 데비에이팅 벨로시티는 U 프라임, Y축 방향으로는 V 프라임, Z축 방향으로는 W 프라임이라고 쓸게요. 자, 평균으로부터 벗어난 정도니까 당연히 U 프라임은 인스탄테니어스 벨로시티에다가 평균을 빼주면 되죠. 그럼 평균으로부터 벗어난 정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정의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V 프라임도 VI에다가 V를 빼주면 되는데 V는 0이니까요. 그냥 U 프라임은 VI하고 같아지죠. 예, V는 0이니까요. 자, W 프라임도 마찬가지죠. W 프라임도 정의 자체는 WI 빼기 W인데요. W가 제로니까요. 그냥 W 프라임하고 WI는 같을 겁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는 얼마나 평균으로부터 벗어났냐를 알기 위해서 이제 데비에이팅 벨로시티를 정의했는데, 자, 데비에이팅 벨로시티도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시간에 대한 함수죠. 근데 우리는 어떠한 흐름이 있을 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값 말고 그냥 하나의 파라미터로 정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의 파라미터로. 그 파라미터만 딱 보면은 그러니까 숫자 하나로 나오는 거죠. 숫자 하나로 나오는 걸 딱 보면 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벗어났거냐 그거를 이제는 측정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시간에 대한 함수는 시간에 따라서 이제는 계속 바뀌는 거니까 귀찮으니까 얘 에버리지 하는 걸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데비에이팅 벨로시티를 일단 구했는데 시간에 대한 함수니까 그냥 하나의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데비에이팅 벨로시티를 그냥 평균을 내버리자 시간에 대해서.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평균을 내면은 0이 돼버려요. 데비에이팅 벨로시티는.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다가 써줄게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평균을 낸 값을 대표값으로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터뷸런트가 얼마나 심하게 치는지를 좀 알고 싶은 거고, 그러자면은 이젠 데비에이팅 벨로시티가 좋은 파라미터긴 한데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오니까 그냥 숫자 하나로 도출하고 싶어서 평균을 냈더니 어떠한 터뷸런트 플로우에서도 평균 값은 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평균을 내면 안 되고요. 이럴 때 우리가 이용하는 거 있죠. 통계 시간에 배운 거. 예. 그 분산, 예, 베리언스라고 하는 개념이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베리언스라는 게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냐를 나타내는 게 베리언스인데, 분산인데, 그 분산할 때 그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제곱해서 평균 낸 거 기억나시죠? 제곱해서 평균 내는 거. 왜 제곱을 했냐면 제곱을 안 하게 되면, 제곱을 안 하고 평균을 내게 되면 이만큼 떨어지고 밑으로 떨어지고 위로 떨어지고 이거 다 합하면 그냥 0이 돼버리니까 얘까지 제곱을 하면은 전부 다 플러스로 바꿔준 다음에 평균을 내면은 평균 축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좀 이렇게 숫자로 측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냥 단순히 데비에이팅 벨로시티를 평균 내는 것보다 데비에이팅 벨로시티를 제곱을 해갖고 평균을 내는 값을 이용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요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곱을 평균을 내는 거니까 그냥 x에 대해서만 해볼게요. 뭐 y, z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x축의 데비에이팅 벨로시티는 u 프라임이었고요. 얘를 그냥 평균 내는 게 아니고 제곱해서 평균 내는 거니까 제곱을 한 상태에서 바를 씌워준 게 이게 제곱의 평균이죠. 그렇죠? 이게 스퀘어 오브 데비에이팅 벨로시티죠. 자, 여기서 또 기억하셔야 될 게, 지금 이거 시간에 대한 함수인데, 시간은 디스크리트한 함수일까요? 컨티뉴어스 함수일까요? 시간 끊어져 있지 않죠? 예, 시간은 컨티뉴어스 함수입니다. 그럼 컨티뉴어스 펑션의 평균 내는 방법. 예, 기억 아마 날 것 같아. 난다고 믿을게요. 예, 여기다가 참고로 그냥 써줄게요. 디스크리트 함수의 평균 내는 방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 삼아서 다 알고 있겠지만 그냥 써주겠습니다. 이거는 모르는 사람만 적으세요. 아는 사람은 안 적어도 돼요. 자, 디스크리트 펑션이라는 건 이렇게 값이 f1, f2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딱딱 끊어져 있는 거. fn까지 있다고 해봅시다. 대문자 n을 씁시다. 예, 이렇게 n개로 끊어져 있다고 할 때 이 디스크리트 함수의 평균 구하여라 하면은 이건 쉽죠. n개 다 더한 다음에 샘플수로 나눠주면 되죠. n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에버리지 구하라고 하면은 그냥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i 다 더한 다음에 n분의 1 해주면 됩니다. 예, 이게 디스크리트 펑션의 에버리지 구하는 방법이고요. 알고 있을 거고요. 자, 컨티니어스 펑션의 에버리지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하죠.
자, 컨티뉴어스 펑션의 에버리지 구하는 방법은 만약에 컨티뉴어스 펑션이니까 그래프로 그릴 수 있잖아요. 뭐 t에 대해서 그려봅시다. 우리가 t에 대한 함수로 말을 했으니까. 자, t에 대해서 뭐 ft가 A 구간이 꼭 주어지죠. A에서부터 B까지, t가 A에서부터 B까지 변할 때, 그때 ft가 이렇게 컨티뉴어스한 값을 갖는다. 예. 그럴 때 ft의 평균값, A하고 B 구간에서의 ft의 평균값은 어떻게 구했냐 하면은 이렇게 구했던 거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f 에버리지는 일단 적분해요. A에서 B까지 ft를 t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b-a분의 1을 해주죠. 네, 이렇게 구했던 거 아마 기억을 할 거예요. 왜 이렇게 구했냐면 결국 이 ft라는 게 따지고 보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변하는 건데, 그럼 평균적으로 평균값을 어디로 잡으면 되느냐를 따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지금 b-a는 요 밑변의 길이잖아요. 요 밑변의 길이. 그렇죠? 그러면은 밑변의 길이하고 에버리지를 곱한 게 적분값하고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적분값은 지금 여기죠. 여기. 이 면적이죠. 적분을 했다는 것은. 이 면적하고 FA 값은 요 사이 어딘가를 가질 겁니다. F 에버리지 값은. 그래서 요렇게 지금 파란색으로 그리는 거. 요 직사각형의 면적. 제가 검정색으로 빗금친 부분하고 파란색으로 빗금친 부분이 결국 같은 값을 갖는 거를 찾는 거예요. 에버리지 구한다는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분을 한 다음에 b-a로 나눠. 그래서 컨티뉴어스 펑션의 에버리지 구하는 건 이렇게 구했었죠. 고등학교 때 배우나요? 중학교는 적분 못하니까 중학교는 안 배울 것 같고 고등학교 때 아마 배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여기 이제는 이 정의처럼,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U 프라임 스퀘어의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U 프라임 스퀘어도 컨티뉴어스 펑션이니까 그냥 똑같이 넣어주면 되죠.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시간은 0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합시다. 0에서부터 일정 시간 t0까지 적분을 한다고 할게요. 그때까지 U 프라임 제곱을 적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t0 마이너스 0분의 1이니까 그냥 t0분의 1이죠. 예, 요걸 이렇게 구하면 될 거예요. 자, 유혹값이 만약에 이렇게 써줄까요? 유혹값이 나눠서 두 케이스로 나눠서 만약에 0이 아닌 게 나오면은 터뷸런트 플로우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구해봤는데 이게 0이 나오면은 라미나 플로우죠. 정확히 0이 나오면. 예, 그럴 수밖에 없죠. 만약에 이 데비에이팅 벨로시티를 스퀘어를 해갖고 적분을 이렇게 평균을 구해봤더니 0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순간도 한순간도 이 평균값에서부터 데비에이션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라미나 플로우죠. 그렇죠? 조금이라도 데비에이션이 됐으면 무조건 0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정한 양수를 갖게 되겠죠. 제곱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걸로 0이 나왔으면 라미나 플로우고 이 센서를 이용해서 한 지점에서 측정을 해봤고 그 다음에 0이 안 나왔으면 터뷸런트 플로우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그거는 판단을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우리의 원래 목적이 뭐였냐면 터뷸런트 플로우 중에서도 얼마나 심한 터뷸런트 플로우이냐가 이제는 우리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얘를 분명히 그냥 우리 분산 구했으니까 요 베리언스 구했으니까 베리언스가 이게 이제는 스퀘어 오브 데비에이션 벨로시티입니다. 방금 구한 거. 요게 0이 아니면은 터뷸런트고, 그렇다면 그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이거 구해봤는데 0이 아니면 터뷸런트고요. 만약에 10이 나왔고 어떤 케이스는 100이 나왔어요. 그럼 100이 나온 게 더 많이 평균에서부터 벗어났다는 의미니까 그럼 100이 나온 게 터뷸런트가 더 심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왜 안 되냐 하면은 만약에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세요. 평균 속도 있잖아요. 우리는 터뷸런트 플로우지만 X축 방향으로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원래 흐름 평균 자체가 100인 흐름이 있고 평균 흐름이 10인 흐름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는데 양쪽에서 데비에이션 요 스퀘어 오브 데비에이션 데비에이팅 벨로시티를 구해봤더니 평균 흐름이 10인데에서도 10이 나왔고요. 평균 흐름이 100인데에서도 10이 나왔어요. 그럼 그거 두 개의 터뷸런트 정도가 같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평균 흐름이 얼마 흐르지 않는 중에 10만큼 또 데비에이션이 됐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된 거예요. 근데 100만큼 굉장히 빠르게 흐르고 있는데 거기서 10밖에 데비에이션이 안 됐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은 그냥 메인스트림으로 흘러가는 중에 조금씩만 변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평균 흐름에 비해서 얼마만큼 데비에이션이 됐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냥 이 데비에이션 된 것 자체만으로는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터뷸런트가 일어나는지를 측정을 하려면 이 값에다가 이렇게 계산된 값에다가 이 메인스트림의 흐름 속도를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보정값이 인텐시티라는 걸로 정의가 돼요. 그래서 인텐시티 어떻게 정의가 되냐 하면은 I라고 기호를 쓰고요. I는 자 방금 우리가 구한 거 있잖아요. 방금 구한 거 U 프라임 스퀘어. 예, 방금 구한 거. 요거는 지금 단위가 속도의 제곱이니까 속도의 제곱 단위를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미터 퍼 세크가 아니고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속도처럼 해석을 하기 위해서 루트를 씌워줍니다. 마치 우리가 분란을 구한 다음에 표준 편차 구하기 위해서 루트 씌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요거를 평균 속도로 보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U로 나눠줘요. 평균 속도. 예, 그러면 아까의 그 해석이 이해가 되죠. 메인스트림의 속도가 10인데 데비에이션이 10이면은 10 나누기 10 해갖고 1이 되는 거고 메인스트림이 100인데 데비에이션이 10이면은 100 나누기 10에서 0.1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여기다 퍼센트로 나타내주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해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보통 5에서 10% 정도로 나오면은 굉장히 터뷸런트하다고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0.5에서 2% 정도로 나오면 그냥 어느 정도 터뷸런스가 있다. 당연히 0.5 이하로 나오면 거의 뭐 그냥 라미나라고 해석을 해도 상관은 없겠죠. 자, 그래서 터뷸런트가 얼마나 심하냐를 해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텐시티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요. 인텐시티의 그런 물리적인 해석은 지금도 얘기를 했지만 평균 속도에서 얼마만큼 이제는 왔다 갔다 하느냐예요. 왔다 갔다. 근데 요거에 한계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요거는 아까 센서를 한 군데만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지점에서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급격하게 변하는지를 나타내 주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소용돌이가 크면 클수록 터뷸런트일까요? 아니면은 작으면 작을수록 터뷸런트일까요? 소용돌이. 크면 클수록 터뷸런트일 거예요. 그렇죠? 흐름 방향에 대해서 흐름 방향이 아닌데도 더 이제는 흐름이 많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용돌이가 많이 생기면 많이 생길수록 그 터뷸런트인데 이런 경우라면은 한 지점에서 그냥 측정을 하면은
이 인텐시티가 별로 크게 안 나올 겁니다. 소용돌이가 그냥 계속 그냥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소용돌이를 치면은.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한 지점에서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또 측정을 해갖고 얘네 둘 사이에 코릴레이션이 크다라는 거는 얘네가 같은 소용돌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멀리 떨어졌는데도 코릴레이션이 크다는 얘기는 소용돌이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는 코릴레이션이 크다가 어느 정도 한 이 정도 떨어졌더니 코릴레이션이 작아졌다. 그럼 소용돌이가 여기서 맞추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인텐시티하고 더불어서 터뷸런트 플로우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 그건 스케일이라는 개념입니다. 스케일. 자, 요 인텐시티하고 스케일 요거 두 개를 터뷸런트의 특성을 특정할 수 있는 두 개의 파라미터라고 불러요. 자, 방금 설명했다시피 스케일이라는 것은 이제는 그 소용돌이, 에디라고 할게요. 소용돌이의 사이즈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값이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방금 제가 에디를 설명할 때, 그 소용돌이를 설명할 때 두 지점 사이에 코릴레이션이라는 말을 썼죠. 코릴레이션. 그래서 코릴레이션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코릴레이션 코이피션트라는 용어를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코릴레이션 코이피션트. 혹은 분산은 베리언스잖아요. 분산은 영어로 하면 베리언스인데 코베리언스라는 용어를 들어본 사람 혹시 있나요? 네, 그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개념부터 설명을 하고서 이제는 이 스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코릴레이션. 자, 코릴레이션을 얘기하려고 여기 파이프 라인을 흐르는 유체를 또 생각을 해볼게요. 자, 먼저 그 한 지점에서, 요 지점에서 아까 센서 설치를 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측정된 속도, 데비에이팅 벨로시티를 X축 방향으로는 UI, Y축 방향으로는 VI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비에이팅 벨로시티 측정을 했어요. 여기서. 자, 측정을 해서 이제는 UI하고 VI를 서로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좀 정량적으로 숫자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경우면 코릴레이션이 크다고 할 수 있나요? U 프라임이 증가할 때 V 프라임도 증가한다. 감소할 때는 V 프라임도 감소한다. 그럼 코릴레이션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U 프라임이 증가하니까 V 프라임은 반대로 감소했다. U 프라임이 감소하니까 V 프라임은 반대로 증가했다. 이러면 코릴레이션이 큰 걸까요? 작은 걸까요? 큰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큰 거예요. 네. U 프라임이 증가하든 말든 상관없이 V 프라임이 지멋대로 움직인다. 그럼 코릴레이션이 작은 겁니다. 예,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는 어떤 걸 정의를 하냐면은, 자,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시간에 따라서 자, V 프라임을 그려봤더니 이렇게 됐어요. 얘가 U 프라임이라고 하겠습니다. U 프라임 그려봤더니 이렇게 됐고요.
다음에 V'을 겹쳐서 그려볼게요. V'을 그려봤더니 이렇게 됐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다면 이거 U'하고 V'이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큰 경우입니다. 이거는. 증가할 때 증가하고 감소할 때 감소하고 증가할 때 증가하고 감소할 때 감소하고. 그렇죠? 요거는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큰 경우고요. 또 다른 케이스. 자, U'은 똑같이 제가 그릴게요. U'은 뭐 이렇게 되고요. 얘가 U'이고요. V'을 그려봤더니 얘가 이제는 V'이다. 예. 그러면은 요거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반대 방향으로 코릴레이션이 큰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다만 반대 방향으로. 그렇죠? 그럼 마지막 케이스는 이제는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가 되겠죠. 지멋대로 움직이는 경우. 있을 때 U'은 똑같아요. 똑같이 그릴게요. 이렇게 됐을 때 얘가 U'이고 V'이 그냥 네가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없이 나는 그냥 내 갈 길을 가겠다. 예,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상관관계가 적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를 숫자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로 보고, 그래프로 보니까 대충 알겠다. 상관관계가 코릴레이션이 크고 작고 뭐 반대 방향으로 크고 이걸 알겠는데 이거 숫자로 어떻게 나올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가 요런 생각을 했습니다. U'하고 V'하고 곱해 갖고요. 매 순간 같은 시간에 얘네를 곱해서 평균을 내보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얘네 생각을 해보세요. U', V'이 시간이 같을 때 같은 시간마다 U', V'랑 곱하고요. 같은 시간마다 계속 곱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첫 번째 케이스 요 케이스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세요. U''이 플러스일 때 V'도 플러스죠.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곱하면 둘 다 플러스. 그러니까 이렇게 첫 번째 케이스처럼 코릴레이션이 같은 방향으로 클 때는 요 값을 계산을 하면은 플러스 방향으로 커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떨까요? 플러스일 땐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땐 플러스. 곱하면 항상 마이너스. 그럼 이 케이스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커집니다. 이 케이스는 어때요? 때로는 플러스, 때로는 마이너스. 평균 내면 0. 그렇죠? 코릴레이션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을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코베리언스라고 정의를 해요. 자, 얘를 왜 코릴레이션 코이피션트라고 안 하고 코베리언스라고 정의를 했느냐? 아까와 똑같습니다. 우리 분산 구했을 때 분산만으로는 걔네의 정도를 측정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평균값이 큰 데에서 분산이 커봤자 그렇게 큰 게 아니거든요. 똑같습니다. 평균값이 큰 데에서 코베리언스가 커봤자 큰 값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코베리언스를 구한 다음에 평균값으로 이제는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코베리언스를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럼 노멀라이제이션 해줄게요. 베리언스로 노멀라이제이션 해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코베리언스 구한 다음에 얘네를 뭘로 나누냐면은 분산 제곱 구한 거 루트 씌워주고 네, 이렇게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줍니다. 예, 요게 바로 U''과 V' 간의
correlation coefficient라는 의미에서 R sub U 프라임, V 프라임이라고 하고 용어는 correlation coefficient입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시간 다 돼서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다른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이용을 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스케일, 우리가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죠. 이 스케일을 다루기 위해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한 거니까 요거 이용해 갖고 다음 시간에 스케일부터 나가도록 할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터뷸런트 플로우 들어오면서 약간 멘붕 올 수도 있는데 이거 한 번 하고 끝낼 거 아니니까 여기서 손 놓지 말고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데 또 익숙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 이거 반복할 거니까 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질문할 거 있는 사람들 하세요.